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축구 승무패 16회차 단통이 유력한 경기 모듬 2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인사 말씀 없이 그냥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경기 일정이 좀 촘촘하다 보니까 분석방송 일정도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외적인 부분은 가능한 한 좀 삭제를 할 거고요. 그래도 독자님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16회차 승무패 단통이 유력한 경기 모듬 2부 시간에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경기로 곧바로 가보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6회차 승무패 2부 시간에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승무패 게임에서는 일본 대상 경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마요르카와 그라나다의 29라운드 일정입니다. 현재 어즈메이카들이 던져놓은 배당을 보면 마요르카의 승리 구간이 1.83 그리고 그라나다의 승리 구간이 5.00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요르카와 그라나다의 그 실제 전력을 대입해 보면 좀 상당히 언밸런스한 그런 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어즈메이카들의 생각으로는 마요르카의 승리와 그리고 무승부 구간에 좀 무게를 실은 듯한 느낌이고요. 그라나다의 승리 구간은 상당히 요원해 보인다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배당이기도 합니다. 자, 마요르카와 그라나다를 대체 어느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좀 많은 고민을 했고요. 워낙이나 이 팀들이 좀 무색무취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좀 특징이 그렇게 많은 팀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 예를 들어서 마요르카 같으면은 무리키와 라린의 트윈타워, 그리고 그라나다 같으면은 오즈미와 보에, 그리고 지금은 필리스트리죠. 그러니까 필리스트리, 보에, 오즈미의 쓰리톱, 이런 부분들만 떠오를 뿐이지 이 팀 하면 예를 들어서 아틀레틱 빌바오 하면 스피드, 셀타비고 하면은 현란한 테크닉, 이런 식으로 어떤 아주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냥 골을 많이 넣었던 라인에 대한 그런 기억들만 있는 두 팀입니다. 두 팀의 그 경기력을 평가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작업이었고요. 간단하게 팩트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상 자원이 두 팀에게는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두 팀에게는 좀 아쉬운 그런 라인업이기도 합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12라인에, 그러니까 중앙 삼선의 발렌트 선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죠. 근데 지금 의심스러운 상태로 뜨니까 또 출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현재 지금 이 시간의 상황으로서는 발렌트의 부재, 그리고 측면의 마페오의 부재, 특히 마페오 같은 경우는 메시 선수가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서 고국에서 인터뷰를 할 때 라리가에서 가장 힘들었던 수비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파블로 마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로나 소속이었고요. 지로나의 어떤 부흥에도 한몫을 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물론 마요르카에 와서도 상당히 좀 존재감을 아직까지도 뿜어내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마페오와 발렌트가 빠져있는 중앙 3선, 그러니까 마요르카의 5백에 2명이 빠져있다는 부분, 물론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다재다능한, 조금은 중원으로 올라가도 헬프가 가능한 어떤 그런 일반적인 5백에서는 상당히 좀 쓸모가 많은 그런 선수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요르카에게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무 선수가 지금 징계 결정으로 못 나오는 미들라인, 마스카렐이 대신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사무 선수나 마스카렐 선수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스카렐 선수보다 사무 선수가 중요한 부분은 마요르카에게는 그리 흔치 않은 왼발 자원이라는 거죠. 미들라인에서 희소 가치가 있는 왼발 자원의 선수라는 것은
뭐 여기에서 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많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왼발 자원이 빠진다는 것, 팀의 왼발 자원이 많으면 몰라도 지금 사무 선수가 빠지는 부분이 약간 그 마요르카에게는 좀 아쉬운 부분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라나다 같은 경우는 펠리스트리가 그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이 되고 난 다음에 좀 잘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팀에 용화되지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바이런 미넨으로 떠난 원래는 펠리스트리의 자리가 사라고사의 자리죠. 물론 좌측과 우측이 바뀌었는데 그 미넨으로 떠난 사라고사와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팀에 오히려 다른 동료들이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개인적인 능력에서는 괜찮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그 패스 타이밍과 슛 타이밍에 대한 슛을 너무 아낀다는 느낌, 그냥 너무 아낀다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아낀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공격 라인까지의 어떤 진행 과정은 좋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대 진영의 꼭지점에 왔을 때 이제 파이널의 찬스에서 또다시 패스를 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자신감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보다 아직 이 팀에서 좀 더 융화되기 위해서 본인의 찬스보다 좀 이타적인 플레이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좀 여기에서는 그냥 슛을 때려야지 왜 패스를 하니 뭐 이런 느낌의 펠리스트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예가 복귀를 했고 우즈미가 다시 복귀를 해서 3-2 형식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사라고사가 있을 때보다는 임팩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라고사가 있을 때는 우즈미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지금 펠리스트리가 오면서는 우즈미가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우즈미의 좀 그런 동선이 상당히 좀 많이 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경기부터 좀 우즈미가 이전에 살아났다기보다 좀 적응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왼쪽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보예 선수와 우즈미가 투톱으로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드는데 지금 그라나다의 팀 사정이 2명의 포워드를 세워가지고는 강등권 탈출이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메디나 감독이 3톱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라나다 같은 경우는 보예, 펠리스트리, 우즈미 이 조합에서 어떤 식으로 활약을 펼치냐에 따라서 마요르카를 잡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요르카는 우리키 선수와 라린 선수의 어떤 공중 타점에다가 많은 승부를 아마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라나다도 무리키가 194cm죠. 그러니까 미구엘 선수를 아마 중앙 백라인으로 투입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미구엘이 193이니까 일단은 공중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그라나다를 실점 없이 지켜야 또 득점을 하면 승리로 가져갈 수가 있죠. 아무리 득점을 많이 해도 실점을 많이 하면 승리하기는 상당히 좀 요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구엘 선수가 아마 무리키를 전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갈 것 같고요. 라린 선수는 무리키보다 키는 아마 한 7cm 정도 작지만 서전드 점프가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라린 선수의 맨투맨 같은 경우는 건바우 선수가 아마 맡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바우 선수가 수비형 미들이지만 12라인의 멘데즈와 어떤 헬프 디펜스라고 합니까? 아마 그런 형식으로 해서 라린 선수를 막아내지 않을까, 마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리키와 라린을 이렇게 마킹할 선수들은 이미 좀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멘데즈 그리고 미구엘, 건바우 이 세 명의 선수들이 아마 라린과 무리키를 협력해서 아마 방어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종합해 본다면 마요르카는 수비 라인에 현재 결손이 있고 그리고 그라나다는 수비 라인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공격 라인에서 아직 사라고사가 있을 때만큼 그런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보예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오고 나서 그냥 밋밋한 선수로 전락을 했다는 부분. 하지만 우즈미가 살아났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호재로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요르카도 1장 1단이 있고 그라나다도 지금 1장 1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무승부에 무게중심을 두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라나다가 그 마요르카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좀 그 상승해서 좋은 부분들을 보이고 있지만 라리가 2에서 있었던 경기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경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요르카 그라나다를 분석하면서 그 옛날 경기들을 뭐 끄집어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뭐 가장 가까운 그 1차전, 그러니까 올 시즌에 그 그라나다 그 홈에서 있었던 1차전에서 3대2로 그라나다가 승리를 가져갔던 부분, 그 경기만 어떤 그 분석의 지표로 삼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경기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1차전도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1차전은 그 그라나다 감독이 파코로프 해주고, 그리고 지금 2차전은 또 메디나 감독이고, 그리고 지난해도 또 경기마다 감독이 또 다 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스페인의 라리가는 정말 지극히도 전술지향적이고 전술의 가치를 가장 그 모토로 삼고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감독이 바뀌면 전술이 바뀌는 거고요. 전술이 바뀌면 그 라인업의 얼굴들이 물갈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바뀌게 되죠. 그렇다 보면 그 상대 대결에 대한 그 뭐 결과들이 뭐 분석의 지표로 삼기에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 아기레 감독이 지금 뭐 마요르카에는 그대로 있지만 상대팀 그라나다 감독은 아기레 감독과 붙을 때마다 감독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메디나 감독과는 지금 아기레 감독이 처음 대결하는 것이고요. 이 처음 대결하는데 또 홈에서 대결한다. 그런데 뭐 그라나다가 상승해서 앞섰다고 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마요르카의 승리와 무승부 구간으로 예측을 해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또 똑같은 그런 확률의 승리와 무승부 구간이라면 그래도 그래프가 짧은 무승부 구간에 투표를 해볼까 합니다. 단통이 예상되는 구간 2부 시간에 두 번째 경기로 추천드리는 매치업입니다. 자, 이탈리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몬차와 칼리아리의 경기고요. 상당히 좀 유사한 패턴의 경기를 하는 팀들끼리 만났습니다.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나 공격을 전개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 어떤 그 순간적인 기습을 하는 그런 형태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닮아 있는 팀입니다. 1차전에서는 그 코너킥에 이은 헤더로 두 팀 다 정말 비슷한,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림 같은 그런 골을 넣었던 그리고 1대1로 무승부를 거두었던 경기였죠. 그 경기를 보면 지금 2차전에 어느 정도 답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제 칼리아리의 홈에서 벌어졌던 1차전에서는요, 몬차가 점유율은 뭐 한 60대 40 정도로 지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슈팅을 가져가는 부분이나 파이널을 뭐 시합으로 계속 시도하는 면이나 경기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부분들은 칼리아리가 훨씬 나았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홈 애드밴티지가 있었지만 칼리아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전개를 했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패스, 뭐 어떤 롱패스든 숏패스든 간에 패스를 하는 부분과 그리고 좀 엇박자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칼리아리의 어떤 오게티라고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몬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같은 패턴이면서도 조직적인 면은 칼리아리보다 조금 그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전력의 비슷한 유형의 그 전술, 모든 면에서 상당히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위 차이가 5계단이 차이가 나는 게 아마 그런 조직력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조직력 하니까 말씀드리지만 사실 개인적인 능력에서 보면 칼리아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나은 생각도 들었어요. 순간적인 임팩트 있는 뭐 행동, 찬스에서 이렇게 밋밋거리거나 옆으로 돌리거나 이런 것보다 찬스가 나면 바로 슛을 때리는 부분.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슛을 시도하다 보면 유효 슈팅이 많아지고 유효 슈팅이 많아지다 보면 골이 나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칼리아리가 몬차보다 다소 나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몬차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레고리오 키퍼가 포진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하지만 그레고리오 키퍼도 뭐 단점은 있죠. 아무래도 다른 뭐 GK 포지션의 선수들보다 공중볼에서는 그래도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냥 약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공중볼에는 좀 상당히 약합니다. 그게 그레고리오 키퍼의 유일한 단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칼리아리는 아마 지난 1차전과 아마 비슷하게 뭐 도세나 선수나 미나 선수, 그리고 마콤보 선수,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장신 선수들을 2, 3선에 투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세트피스 상황이 생기면 지난번처럼 뭐 코너킥이라든지 프리킥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공격 가담을 하면서 단 한 번에 헤드로 메이드를 시키는 그런 패턴이 아마 분명히 TV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리아리는 라파둘라나 뭐 오리스타니오가 건재하면 이상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몬차도 뭐 콜롬보와 뭐 콜파니 선수죠. 근데 좀 콜파니 선수는 안 보이고요. 카르보니 선수는 보이는데 콜파니 선수가 안 보이네요. 이 부분에서는 저는 아직 콜파니 선수가 아닙니다. 아무튼 콜파니 선수의 소식은 아직 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상 라인업으로만 유출을 해본다면 이 경기 또한 또 박빙이 되지 않을까. 사실 스쿠페트 키퍼도 칼리아리 키퍼도 1차전에서 보면 그레고리오 키퍼의 못지않은 활약을 보였고요. 오히려 더 나은 면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장면에서 선방을 했던 부분은 스쿠펠드 선수가 좀 더 나았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홈이든 원정이든 간에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두 팀의 경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접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을 끄집어내어도 한 팀의 우세를 전망할 수도 없는 접전이 예상되는 그런 매치업입니다. 이번 경기 몬차와 칼리아리의 경기는 그레고리오 키퍼가 있지만 아무래도 칼리아리의 2, 3선의 장신 선수들을 투입을 하면서 세트피스 상황들을 노리지 않을까. 실제로 미나 선수는 신장이 195cm거든요. 그러니까 세트피스 상황에서 전방에 공격 가담을 한다면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닥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차전에서 골을 넣었던 도세나 선수도 1m 88cm이기 때문에 그레고리오 키퍼의 공중볼 경합에서 좀 부진한 면을 집요하게 아마 칼리아리가 공략을 하지 않을까. 라니에리 감독도 상대 선수의 약점을 한 선수를 잡으면, 그러니까 그놈만 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나는 한 놈만 팬다. 그런 식의 어떤 경기 운영을 많이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상대의 구멍이 보이면 그 구멍만, 집요하게 파다가 오히려 자충수를 두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오히려 또 성공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게 칼리아리의 어떤 좀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감독의 성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전에 무승부를 거두었던 것도 이러한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칼리아리 아마 좀 몬차가 그레고리오 키퍼가 있지만 콜롬보도 최근에 그렇게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번 경기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무승부 이외에는 그렇게 픽을 하고 싶은 구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서로가 결손과 지금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비슷하고, 그리고 골키퍼의 기량도 비슷하고, 어떤 전술 전개 과정도 비슷하고, 모든 부분에서 비슷하다 보니까
사실은 3마킹을 깔든지 아니면 단통으로 간다면 저는 무승부를 선택을 할까 합니다. 물론 루번보 선수가 칼리아리에서 지금 빠져있는 부분 아마도 부상이 좀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루번보 선수가 빠져있는 부분이 칼리아리의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다소 부침을 준다는 가정을 했을 때 오히려 원정이기도 하고 칼리아리가 더 좀 라인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다 보면 몬차의 공격력으로 칼리아리의 그 장신 2, 3선을 뚫기라는 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1번 또 무승부를 선택을 했지만 이번 경기도 뭐 일렬로 세우기 싫어서 다른 구간을 선택할 수는 없고요. 그냥 1번 또 무승부, 2번 경기도 무승부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예상 경기들로 꾸려본 2부 시간의 마지막 추천 경기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수비력의 두 팀이 만났고요. 그리고 정말 강력한 미들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우디네스와 토리노의 29라운드고요. 이 두 팀이 만나면 언제나 무승부만 나올 것 같은데 막상 경기 결과를 보면 항상 한 점 차로 갈라지는 정말 요상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두 팀이 다시 대결을 펼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 주말 경기도 무승부는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반 라운드에서는 1대1로 무승부를 거두었지만 당분간은 우디네스와 토리노의 경기는 계속해서 한 점 차로 승부가 갈리는 이 패턴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승부식에서는 프로토 승부식에서는 핸디 무승부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디네스가 또 한번 그 필이 받으면 파상 공세를 펼치고 3대0, 4대0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한 점 차 승부를 가져가는 팀은 어떤 그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승부는 갈린다 쪽으로 배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두 팀이 처해진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이반 유리치 감독이 지금 물러나고 8호 대행 체제로 지금 토리노가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디네세는 치오피 감독의 전술이 이제 완전히 녹아들은 듯한 어떻게 보면 치오피 감독의 전술에 녹아들었다기보다 치오피 감독의 전술을 100% 이해를 하고 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정말 그 아바타 같은 치오피 감독의 아바타 같은 좀 환골탈퇴한 그런 우디네세라고 여겨집니다. 우디네세가 사실은 그 수비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지만 이렇게 조직력까지 이렇게 정말 기계처럼 딱딱 들어맞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치오피 감독이 들어오면서 이 극단적인 상승세를 이룰 때도 있었고 잘 이기지도 못하지만 잘 패하지도 않는 정말 요상한 팀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재 치오피 감독의 우디네세는 어느 팀이 와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디네스는 루카나 투방이나 이 원투 스트라이크에 의존한다기보다 파이브 미들라인 그리고 카마라, 파예로, 왈라스, 러블리치, 페레이라 어떻게 보면 지로나의 파이브 미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강인함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우디네스의 파이브 미들의 장점은 수비력을 그러니까 수비 라인을 헬프를 해주고 공격력을 배가시켜주는 정말 치오피 감독이 어떤 마음으로 이 파이브 미드를 운영하고 있는지 경기를 보시면 정말 한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강등권 라인과 점수차가 3점밖에 나지는 않거든요. 18위 그러니까 프로시노네와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우디네스가 강등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디네스 같은 경우는 데올로페오가 정말 돌아올 때까지만 버텨준다면 충분히 강등권 탈출이 아니라 10위권 이내에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경기는 10경기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말 연승을 달리면 4연승, 5연승도 갈 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데올로페오가 시즌 초반에 아예 뭐 들어 누웠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우디네스가 이만큼 왔다는 것은 데올로페오가 복귀를 만약에 한다면 4월 달에는 복귀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시즌 말미에는 출전을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디네스가 강등을 당한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고요. 지금 토리노 같은 경우는 중원에 일리치가 빠지면서 지금 일리치가 나오지를 못하죠. 무릎 부상 때문에. 그러면 일리치와 블라시치 그리고 리치의 트라이앵글 조합이 불발이 된다는 부분. 이 중원의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일리치와 블라시치, 리치 이 트라이앵글 미들이 만약에 출전을 한다는 가정으로 했을 때 우디네스의 파이브 미들과 그래도 견줄 수가 있을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일리치가 빠진 상황에서 과연 토리노가 중원의 그 힘에서 중원의 힘싸움에서 우디네스에게 이길 수가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물론 뭐 지치와 로바토가 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삼선 또 문제긴 합니다. 아무튼 토리노는 이반 유리치 감독이 물러나고 나서는 지난번에 그 피오렌티나하고 나폴리하고 2연전을 치렀잖아요. 토리노가. 그래서 마지막 그 나폴리 경기가 토로 대행 체제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었다는 게 좀 상당히 좀 괄목할 만하기는 하지만 조직력에서는 지금 치오피 감독의 우디네세가 토리노를 월등하게 능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이 두 경기는 토리노의 뭐 2점대 초반에 정배당 경기가 됐을 법도 한데 지금 보면 해외 배당이 2.8 그리고 2.95, 2.8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일한 그 조건을 주는 배당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승부까지 사실 시즌 종반에 가면 2.85, 2.85, 2.85 이런 경기들도 나오죠. 그렇듯이 사실은 이게 뭐 동일한 배당이라고 봐야죠. 이 경기가 바로 2.85, 2.85, 2.85. 자, 승무패 모든 구간의 확률을 동일시하게 주어주는 그런 그 오즈메이커들이 제시하는 배당만 봤을 때도 얼마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지 가늠이 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여기에서 이 두 팀의 패턴을 생각했을 때 무승부는 빼고요. 그리고 뭐 두 팀의 전력을 비교를 했을 때 뭐 이반 요리치 감독이 나가고 나서 지금 프로 대행 체제에 있는 그 토리노보다 치오피 감독이 지금 전술적으로 좀 완벽한 조직력을 만들어 놓은 우디네세가 훨씬 낫지 않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일리치가 빠져있는 미들라인의 그 트라이앵글 조합 블라시치, 리치와 그런 부분이 토리노에게는 상실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우디네세는 그 파이브 미들이 뭐 건재하다는 부분, 물론 에버제가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에버제는 이미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내년 시즌을 뭐 기약을 해야 되겠죠. 예, 에버제도 뭐 데올로퍼와 마찬가지로 좀 시즌 초반에 그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있었다면 좀 이 우디네스가 지금은 좀 몇 계단 위에 위치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마지막 추천 경기는 우디네세의 단통 승리 구간으로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부 시간에 세 경기를 준비를 해드렸고요. 빨리 마치고 내일 또 오전에 3부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새벽 시간입니다. 자, 안녕히 주무시고요. 아침에는 좀 더 그 행복한 토요일이 되실 수 있게 많은 기원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3부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I've ever wanted was an ice cold man. All I've ever needed was an ice cold man.